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의 총 공급 곡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단기와 장기를 거시경제학에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봤어요. 단기적인 상황은 시계열이 너무 지나치게 짧아서 그 시장에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시장의 균형이 완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장기는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져 있어서 가격이 충분히 신축적이거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시장 참가자들이 무수히 많아져서 시장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충분히 긴 기간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기의 총 공급 곡선과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장기의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챕터를 비대면 수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방법도 없고, 저의 어떤, 어, 강의 난이도가 많은 분들께 적절한지도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즉, 조금 강의 속도를 늦추어서 최대한 비대면 수업에서 소화하는 부분을 줄이고 추석 끝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혹은 복습을 하고 혹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 배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나 배워야지 보강 영상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뭐라도 하나 배워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청산이 무엇인지, 단기와 장기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 중에 하나로 총 생산 함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총 생산 함수는 한 나라의 총 산출량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기업이 수급한 노동력 그리고 자본을 투입했을 경우 거기에 비례해서 그 비례 관계는 이제 생산 함수의 모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비례해서 산출량이 결정이 된다. 즉 GDP가 생산 측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즉 이 식의 경제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식은 그야말로 공급 측면에서 GDP가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 산출량 GDP에 해당이 되고요. 이 GDP가 생산 함수라고 하는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1번식의 좌변이 종속 변수고 우변에 있는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L과 K가 독립 변수가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한 나라의 산출량을 결정짓는 생산 함수의 구조 F of something이라는 이 F라는 함수의 스트럭처가 정해져 있다면 결국 한 나라의 총 산출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직 이 두 생산 요소의 양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1번식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장기 총공급 곡선에서 이야기할 거의 전부예요. 즉, 한 나라의 산출량 Y는 L과 K의 양에 절대적으로 위존하더라라는 것이 1번식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경제학적인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함수를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GDP와 노동량, 자본 데이터, 미국의 GDP와 노동량, 자본 데이터. 이렇게 생산 요소의 양과 GDP 간의 관계성이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고, 그 역사적인 데이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한 현실적인 생산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가지의 생산함수의 특징을 추가로 우리가 간추려서 정리를 했던 것이죠. 하나는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추가로 생산 요소를 한 단위 한 단위 선형적으로 늘려갈 경우 거기에 대응해서 발생하는 산출량은 결코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더라. 훨씬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하더라. 라고 하는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생산 요소의 양을 동일하게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늘렸을 경우 거기에 대응하는 산출량도 똑같이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구분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의 성질, 한계행산 체감의 법칙과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CRS를 모두 만족시키는 함수의 모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수히 많이 찾아낼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2번 식과 같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하는 이 생산함수의 모양을 가장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생산함수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선형의 함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계행산 최강의 법칙을 이제 구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파라고 하는 계수값이 들어갑니다. 이 알파라고 하는 계수값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픈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식에 따르면 한 나라의 총 산출량 Y는 그 나라의 총 요소 생산성 A와 투입되는 자본량 K와 투입되는 노동량 L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K를 1 집어넣었을 때 Y가 1 늘어나는 건 아니죠. 아니면 왜냐하면 한경행산 최강의 법칙에 따라서 K를 한 단위 늘렸을 때 Y는 한 단위보다 더 적게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한경행산 최강의 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수값 알파와 1-알파승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알파는 0보다는 큰 양수지만 1보다는 작은 소수입니다. 1-알파도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겠죠. 알파와 1-알파를 더하면 당연히 1이 됩니다. 즉, 1을 기준으로 해서요. 1이라고 하는 정규화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가 K 앞에 붙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냐 그러면은 전체 총 생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몇 퍼센트이냐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혹은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총 소득 중에 자본을 자본에 투자했을 때 거두어들이는 소득인 자본소득의 비중으로도 우리가 알파를 estimate,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비중 개념이기 때문에 총 생산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하면 당연히 100%가 나오겠죠.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생산 요소는 자본 아니면 노동 둘밖에 없으니까요. 혹은 전체 총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하면 당연히 100%가 또 나오겠죠. 이게 비중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콥도그라스 펑션은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요 콥도그라스 펑션까지 우리가 이제 이 구조까지 이해를 했다면은 너무 이야기가 앞으로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편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자본 투입량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자본 투입량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K 바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상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이 곱돌라스 펑션 2번식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겠어요? 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미지수는 얘 하나고요. 즉 내생 변수는 얘 하나고요.
종속 변수도 이게 하나가 됩니다. 즉, 미지수를 하나 줄여서 이제부터는 생산 요소는 오직 노동밖에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본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자본 시장도 생각하고 노동 시장도 생각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동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본의 양은 K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노동 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균형 노동량을 구한 다음 그것을 이번 식에 집어넣어 주면은 종속 변수인 총 산출량 Y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생산함수에 투입되는 L이라는 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L이라는 놈이 결정됐을 때 도출되는 GDP Y가 어떻게 결정이 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작업이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노동 시장은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시장 청산이 모든 시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이 존재합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통해서 요 L이라는 놈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럼 노동시장의 균형은 어떻게 달성이 될까요? 당연히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과 노동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서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결정이 되고 이때 결정되는 균형 가격 수준이 있는데 이 균형 가격 수준은 균형 임금이 되겠죠. 노동시장에서는 결국 임금을 매개로 해서 임금을 가격으로 해서 일을 더 할지 더 하지 않을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각각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지금 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즉, 한 나라의 GDP, 장기 총 공급 곡선에서 이 공급 부분을 담당하는 GDP Y는 생산 함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배웠고요. 그럼 이 생산 함수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결국 GDP를 생산함수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하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자본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미 했으니까 편의상 빼버리고 노동이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균형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균형 투입 노동량은 노동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긴 장기에서는 모든 시장이 청산이 되므로 노동시장도 당연히 청산이 되어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반드시 일치하게 되고 이때 균형 노동시장의 가격인 균형 임금도 결정이 된다. 그럼 요 노동시장의 균형 거래량 L을 찾으면 되겠네요. 이걸 찾기 위해서 노동의 공급을 담당하는 피고용인의 입장과 노동의 수요를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로소 우리는 미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바로 뒷페이지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Marginal Product of Labor, 줄여서 MP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노동력을 추가로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 산출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시경제학 시간에서 이와 비슷한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총 생산함수 2, 콥더글라스 펑션을 가정한 총 생산함수 2, y에 대해서 y를 유일한 내생 변수인 L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y는 일단 상수들부터 써볼게요. ka, k 알파에 l의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요거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시는, 아니, l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는 그냥, 상수니까 그냥 같이 써주죠. 이제 l의 1 마이너스 알파 승이 문제인데, 1 마이너스 알파를 그대로 내려주시고, l의 1 마이너스 알파에서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승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a의 1 마이너스 알파의 k 바이 알파 승, 그리고 l의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트릭을 써볼게요. 곱하기 L 나누기 L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L분의 L은 1이니까 1을 곱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즉 A의 1 마이너스 알파에 K 바이 알파 그리고 L의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L 곱하기 L분의 1이에요. 요거는 A의 1 마이너스 알파에 K의 바에 알파 L의 마이너스 알파승 곱하기 L의 1승은 뭘까요?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놈은 L 1 마이너스 알파를 앞으로 빼주면은 A 곱하기 K 바이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게 뭡니까? 요거는 그냥 Y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이 나오는 겁니다. 1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고요. 노동력은 항상 플러스고 GDP도 항상 플러스니까 요놈은 항상 플러스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항상 플러스라는 겁니다. 노동 투입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산출량 Y는 노동소득의 뒤에 나오겠지만은 노동소득의 비중인 1-알파만큼 증가하나 노동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L을 증가시킨다고 해볼까요? L을 증가시키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증가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양수긴 양수입니다만 NPL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을 가질 겁니다. 즉, 이게 핵심적인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인데요. 노동력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위해서 추가로 받아들이는, 추가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총 산출량의 한계적인 부분은 점점 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두가 다 양수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한계 생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긴 합니다. 총 산출량도 계속 증가하긴 하죠. 그런데 노동력을 처음 한 단위 투입했을 때에는 이만큼 증가했는데 한 단위 증가했을 때 12,000단위 다음에 12,001단위가 추가로 한 단위 더 증가했을 때에는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3번입니다. 즉 전체적인 Y는 증가하겠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노동력을 추가로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인 NPL은 점점 줄어드는 한계 생산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미분이 어려우시면 그냥 한 번씩을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외우는 건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미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미분도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은 저의 계산 과정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끝까지 강의 노트에서 안 빼고 있는 이유는 학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졸업하면은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 모르면 결국 출발선이 훨씬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좀 마음이 뒤틀어진 일부는 벌써부터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세상은 벌써 불공평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 하셔서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혹은 사회에서 더 잘 나가는 분들은 머리가 여러분들보다 특출나게 뛰어난 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5시간 공부할 때 15시간 공부하는 친구들. 다들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갈 때 남아서 조금 더 일을 챙기는 분들. 주말에 게임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게임하고 혹은 뭐 쇼츠 보고 릴스 보면서 시간 때우고 이러는 친구들이 그럴 때 책을 읽거나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찾기 위해서 강연을 들으러 다니거나 멘토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 축적된 지식의 힘으로 이겨버리거든요. 압도적으로 눌러버려요.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머리가 엄청 뛰어나고 똑똑해서 흡수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닙니다. 그냥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서 남들이 한 번 보면 이해 안 돼서 때려친 내용을 마찬가지로 한 번 봐선 이해가 안 됐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서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시경제학도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테스트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쑥쑥쑥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50명의 수강생들 중에서 한 5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45명은 힘드실 겁니다. 이해하시는 게. 근데 포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한 달 뒤에 수강 취소해버리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나의 어떤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끈기를 가지고 밀어붙이시다 보면 결국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들 지식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제가 절대 가르치지 않거든요. 다만 거기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있냐 없냐. 저는 약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시면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는 거죠. 조금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달콤한 세상으로. 왜 그렇게 굳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세상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안 살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대충 살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대충 잘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죠. 열심히 살아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입니다, 요새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놀 때 놀지 않는 겁니다. 좀 가혹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개념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노동 시장의 수요 파트와 공급 파트를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수요 파트부터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요 파트는 기업이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매자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노동력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파시는 판매자가 되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됩니다. 기업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가 아니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자본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는 오직 노동력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기업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요. 기업의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Y만큼 생산해서 전체적인 물가 수준인 P만큼 받고 팔면 됩니다. 이유는 매출에서 생산 비용을 뺀 거예요. 생산 비용은 크게 두 가지죠. 노동력을 L만큼 고용할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임금을 W만큼 준다면 총 근로소득 비용은 W 곱하기 L만큼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본을 K만큼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자본 한 단위당 R만큼의 자본소득을 지불한다고 한다면 R 곱하기 K만큼 우리가 총 자본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유는 얘예요. 근데 K는 고정되어 있고 Y는 우리가 생산함수의 모양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윤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얘를 유일한 선택 변수인 L로 미분해야 돼요. 미분한 놈이 0과 같다라고 놓으면은 최적의 노동 수요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흔히 말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게 이윤 함수예요. 이윤 함수가 이윤이 언제 가장 커집니까? 요 지점에서 제일 커지죠. 가장 이윤이 커지는 요 지점이 아마 L스타 값을 보여줄 텐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0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극대화 극소화 문제 푸시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윤을 L에 대해서 미분한 뒤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은 4번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4번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강의실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와 같이 칠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요 노동 수요 곡선까지 말씀드리고 보강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에서 너무 많이 나가면 실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 적은 분량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내용이 어려우니까 짧게 하죠 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